이제 드디어 제대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은 통역기를 받아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줌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영어와 한국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줌에는 채팅이 열려 있습니다. 토론 시간이 아주 길지는 않겠지만 영어 또는 한국어로 자유롭게 코멘트나 질문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공지가 됐겠지만 지금 이 시간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 코멘트 할 때도 현장에서 그 메모를 활용해서 화면에 잡히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첫날에 키노트 세션의 최어 좌장을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의 정지영입니다. 현재 아시아 여성학센터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주최자인데요. 주최자로서 그 좌장을 맡는 것이 좀 힘에 겹기도 하고 좀 어울리지 않지만 IFJP와 함께 그 이 회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토론했던 내용들, 그 내용의 가닥을 방향을 잡은 그 과정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누군가 진행을 맡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순서를 좀 말씀드리면 먼저 토론토 대학의 리사의 요네야마 선생님의 발표를 듣고 그다음에 런던 정경대학의 올리비에 루타즈부와 선생님의 토론,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카렌 솜버 교수의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여기 올리비아 그 루타즈부아 선생님은 사실 지금 한국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원래는 여기 오셔서 제 옆에 앉으시려고 했는데 한국에 다 들어오셔가지고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호텔에서 줌으로 접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토론을 이어간 다음에 요네야마 교수의 간단한 답변 뒤에 오프라인 참석자인 이 현장에 계신 그 선생님들의 플로어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글로 올라온 채팅 질문을 제가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영어로 올라온 채팅 질문을 현재 줌으로 접속 중인 그 스웨덴 고텐브루크 대학의 스와티 파라샤 교수가 정리해서 말씀해 주기로 했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혹시 시간이 부족해서 다 논의하지 못할 경우에 구글 닥스동을 통해서 채팅 내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 리세아 요네야마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순서가 됐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컨퍼런스에서 저는 이제 가장 기대되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리사 요네야마 선생님은 현재 토론토 대학 동아시아 학과 및 그 여성과 젠더, 위멘 앤 젠더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메모리, 기억과 역사, 젠더와 군사주의, 폭력, 정의, 그리고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냉전사 연구, 식민주의, 제국주의, 그리고 신식민주의, 초국가적 아시아 아메리카 연구, 그리고 그 뉴클레어 에이지요, 그러니까 핵폭탄 그 시대의 상황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특히 2018년에 그 콜드워 루인으로 그 AAS죠. 그 아시아 미국의 아시아 학회에서 부여하는 북 어워드, 그러니까 책에 대한 그 수상 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리사 요네야마 선생님의 그 귀한 발표를 이번에 듣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발표를 미리 촬영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먼저 실시간으로 인사를 나눈 뒤에 그 동영상으로 강의를 듣기로 했는데요. 리사 선생님,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선생님께서 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를 초청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여성주의 학회와 아시아 여성학센터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오신 샤인책 교수님, 그리고 저를
위에서 저의 논문을 읽어주시고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루타지부아 교수님과 캐린 톰보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 때 여러분께 다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지용 교수님의 그 소개 말씀을 제가 듣지 못해서 다시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를 사전에 녹화를 했습니다. 토론토에 지금 천둥 폭풍우가 몰아치기 때문에 인터넷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천둥이나 폭풍이 칠 때 정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미리 안전하게 사전 녹화로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40여 분 정도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토론자분들의 토론을 듣고 토론자분들의 토론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Q&A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와이파이가 안정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정전만 일어나지 않으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폰도 제가 비상시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 45분 동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 이제 제 발표 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thank you. Thank you. 지금부터 선생님의 그 동영상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참여하신 줌에 접속하신 모든 분들은 마이크를 꺼서 음소거를 해주셔야지 다른 소음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수십 년 동안 제가 많은 동료들과 연구해온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최 측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원격으로 제가 영어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최 측에게 감사드리고요. 저의 언어 능력이 부족한 것을 보완해 주시는 통역사분들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토론토 대학교의 교수입니다. 토론토 대학교는 전통적으로 아주 소중한 땅에 세워졌습니다. 전통적으로 휴론 웬다 부족, 패툰 퍼스트 네이션, 세네카 부족, 그리고 최근에는 미소스와가 부족이 소유했던 땅에 저희 대학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 발표를 통해서 페미니스트적 보편주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연합적 연대의 가능성을 다양하게 모색함으로써 오늘 회의 주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정 페미니즘 관행을 뒷받침하는 페미니스트 보편주의에 대한 비판은 금세기로 접어들면서 더욱더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여성 인권 체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페미니스트적 옹호와 여성에 대한 폭력을 공동 의제로 채택하는 것과 관련해서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성 인권 선언 비평가들은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불의를 다루는 데 있어 인권 담론의 효능이 극히 제한적이다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터팔 그레웰은 그야위키 스피박 코타리 그리고 루모카와 같은 학자들을 따라서 법을 통한 권리를 확보하는 정의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정의의 개념이 빈곤이나 가정폭력 근절의 목표에 더 잘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여성에 대한 폭력, 성불평등을 비판하고 WHR의 공통, 커먼 기반 이론이 사용될 수 있는 글로벌 자매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단순화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구글에 따르면 서구 페미니즘의 헤게모니적 행태는 이 과정에서 전 세계의 모든 여성을 위한 공동의제 개념을 보편화할 수 있었고 전 세계 모든 여성의 이익을 도모하는 국제법의 초국가적 문화를 통해 그러한 담론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인권 담론은 그러한 법의 개념에서 나오며 국제조약과 문서에 의존하여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 인류의 어떤 권리가 수반되는지에 대한 보편화된 개념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 인터내셔널에 대한 또 다른 회의로는 북반구의 강대국이 이끄는 전쟁과 군사 작전에 대한 페미니스트의 자기 동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01년 9.11 사태 이후 FMF가 미국 주도의 국제전쟁기구를 지지하고 젠더 정의의 이름으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학대로부터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을 구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일부 초국가적 페미니스트들은 이에 반대했으며 부시 행정부의 전쟁과 문명화 수사학을 비난했습니다. 전쟁에 반대하는 초국가적 페미니스트 실천에서 파울라 바케타와 그 동료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진 자본주의의 프리덤과 리버티가 후진적 극단주의, 이슬람 야만주의보다 숭배되는 식민주의적 만이교 모델에 의존하는 현대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비판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와 자원의 젠더화된 배분은 저의 분석 접근 방식의 핵심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프간의 많은 여성들이 탈레반 정권뿐만 아니라 유럽 식민지의 오랜 역사와 이 지역의 갈등으로 인해 매일 굶주리고 폭력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진의 여파로 전개되는 인도적 위기를 목격하면서 아프간 여성들의 고난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주 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페미니스트 인터내셔널의 논리적 난접, 즉 아포리아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히 이러한 아포리아를 신자유주의와 후기 계몽주의, 인본주의의 보편주의에 뿌리를 둔 문제로 보는 비판적 입장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근대 페미니스트 사상은 계몽주의 이후 자유민주주의적 인본주의와 그 계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랫동안 규범적으로 지지하는 정치적 근대성과 그 기본적 가정을 뒷받침해온 식민, 인종, 지식체제의 특정 페미니스트 관련된 관행을 동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일축 젠더 분석의 교차적 비판을 성찰함으로써 자유주의적 페미니즘과 페미니즘적 근대성에 대한 생생한 비판을 가능하게 한 지적 활동의 계보를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성, 인터섹셔널리티라는 개념은 다양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북미 지역에서는 그 용어가 원래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념의 구체화하는 비판적 페미니스트 참여의 긴 궤적 속에서 우리는 자유주의적 인본주의, 페미니즘의 보편주의와 그에 따른 학문적 지식의 구획과 컴파트멘털라이제이션의 의미를 제기하는데 여전히 중요한 비판적 방법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정학적 및 기타 구성적 차이를 우회하지 않고 연합의 가능성을 강화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최 측은 이 회의의 지적 입장이 아시아를 글로벌 페미니스트 대화를 위한 중요한 앵커를 제공하는 지리적 위치이자 상상의 장소로 간주하고 아시아를 인종화와 서구 및 식민지 영향에 의해 형성되는 젠더 담론의 역학을 고려하여 헤게모니 담론을 교란하는 중심에 두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제 논문에서는 냉전과 냉전 이후 미국과 태평양 사이의 동아시아 배경을 중요하게 다룰 것입니다. 2010년 3월 저는 런던 대학교 동양아프리카 학부에서 다른 2명의 학자와 함께 같은 세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비에타 시로타 골든이라는 여성의 삶을 기리고 그 삶을 기념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골든의 이름은 20세기 동아시아 역사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게 친숙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골든은 우크라이나에서 온 유대인 난민 가족의 딸로 동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일본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전후 일본 점령 기간인 1945년부터 52년에
더글라스 맥카터가 이끄는 연합국의 최고 사령관의 통역 및 참모관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오늘날 골든은 전후 일본 헌법 초안 작성에 참여하고 일본 헌법의 남녀 평등을 옹호한 미국 여성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칭송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자서전에 따르면 골든은 일본 헌법 24조 초안을 작성하는 데 참여했다고 합니다. 제24조 헌법은 일본 헌법 제24조에 따르면 결혼은 개인의 선택과 상호 동의에 기초해야 하며 부부간의 평등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골든은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통해 일본 여성은 역사적으로 채틀, 즉 동산처럼 취급되었고 언제든지 사고팔 수 있는 재산이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골든의 어린 시절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저는 여기서 잠시 멈춰서 일본 대법원은 최근 동성 커플을 혼인 제도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 24조가 혼인을 두 성 간의 이원적 유대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저는 골든에 대해 두 개의 논문을 출판을 했는데 2003년, 2005년에 각각 출판했습니다. 그 논문 때문에 제가 그 2010년 그 세션에 초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이 9.11 사태 이후 아프간에서 보복 군사 작전을 시작한 이후 CNN 등 미국의 언론은 부르카 없이 자유롭게 거리를 누비는 아프간 여성들 그리고 그들이 미용실을 방문하는 모습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군의 개입으로 압제적인 정권에서 해방된 아프간 여성들의 반복된 이미지를 언론에서 보게 되었을 때 저는 60년 전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배한 뒤 연합군 점령 기간에 일본 여성이 헌법상 권리를 처음 얻었을 때 미국에서 어떻게 보도가 되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여성의 해방이 미국 대중에게 어떻게 알려졌는지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전후 점령에 대한 역사적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제 역사학자 동료들에게 일본 점령이 일본 여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것이 미국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는지를 물었을 때 아무도 저에게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이 연구를 하는 동안 북미 대중 매체에서 골든의 이야기를 다시 부활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골든의 전기는 1990년대 중반에 일본에서 특히 널리 읽혔습니다. 이 시기는 국제 페미니스트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개념을 전 세계 여성의 공통 인권 문제로 제시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골든의 권위 있는 설명은 아프간과 이라크에 침공이 되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여성에 대한 점령 정책은 미국 주류 언론에서 새로운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군이 바그다드를 점령한 직후인 2003년 미국의 언론인 The Rocky Mountain News는 골든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제목은 일본 여성은 전후 이라크의 모범이 될 수 있다라는 기사였고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조국의 재건을 통해 살았던 일본 여성들은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간을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고 더글라스 장군을 도와 일본 헌법을 썼던 여성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골든은 신헌법 이전에 권리가 전혀 없었던 일본 여성들이 오늘날 정치와 비즈니스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골든은 같은 유색 인종으로서 일본 여성이 미국의 점령을 받고도 일본 섬이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아프간과 이라크인들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해줬습니다. 저는 평등권, 페미니즘과 지정학, 특히 동아시아를 포함한 지정학 사이에
유사성과 근접성을 설명하기 위해 이 골든의 이야기를 자주 언급할 예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세기 전환기의 골든의 과거 업적을 새롭게 상기시키는 이유는 페미니즘의 독특하면서도 패권적 구성 요소의 한계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주장은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20세기 중반에 미국 주도의 일본 점령에 대한 골든의 역사적 개입은 냉전 페미니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강력한 변형으로서 당시 미국이 젠더와 인종 정의에 대한 주장을 통해 냉전 지정학에서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것은 독립국가로 부상하고 있던 이전 식민지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점령과 군사 개입을 정당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둘째, 그녀의 미디어 인터뷰와 보도에서 설명한 것처럼 골든에 대한 기억을 다시 회상시키고 특히 미국의 점령 정책을 통해 일본의 성평등을 가져온 과거의 역할을 상기시키는 것은 미국의 새로운 전쟁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골든뿐만 아니라 조지 윌과 같은 유명한 보수 비평가도 비슷한 말을 좀 더 직설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인용한 것처럼 그는 여성의 참정권을 준 사람이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었으며 그는 일본의 가장 중요한 해방자였고 아프간 여성의 해방자는 전투복을 입은 미군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라크 침공이 있기 약 6개월 전부터 이라크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계획은 전후 일본 점령을 모델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성공 사례를 근거로 해서 이라크 전쟁을 수행하겠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또 일본만 이라크 전쟁과 비교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점령된 일본의 기억을 특히 여성에 초점을 맞춰서 강조한 것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든은 미국이 식민지화한 것이 아니라 여성의 권리와 자유를 점령군들이 일본 여성들에게 선물로 가져다 주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본의 사례가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다른 유색인종 여성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골든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을 시작하기 전부터 일본의 성공적인 점령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켜서 21세기 미국 전쟁과 장기간의 점령을 정당화시키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미국 주도의 연합군 점령 하에 일본 여성의 권리는 정의로운 전쟁에 대한 미국의 전형적인 파라다임의 전쟁의 틀이 되었습니다. 일본 여성은 패전 후 남성과 동등한 형식적 권리를 획득했으며 일본의 해방과 발전을 가져다 준 것은 미국의 우월한 군사력이며 이를 통해서 부채의 경제, economy of debt를 창출했다는 인식이 팽배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사적 폭력은 진보와 정의라는 이름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부채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태 지역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일본 간의 제국 간의 공모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매력적인 여성인 골든은 런던 대학교 세션에서 제 말에 다음과 같이 응답했습니다. 일본 여성은 미국 점령 이전에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했었습니다. 아무런 권리와 권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몇 년 후 고든이 8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미국에서 출판된 많은 부고 기사 중 하나는 다시 한번 그녀를 일본인이 빚진 미국인으로 묘사했습니다. 일본 여성은 사회적 경제적 권리가 아니라 이성 커플 사이의 결혼 상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배아 때의 선물로 받았던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골든에 대한 두 개의 기사, 일본에 대한 지식 생산에 태평양 사이에 두고 있었던 일은 자유주의적 통치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좀 더
앞으로 얘기를 할 것이고요. 정의에 대한 더 넓은 이론적 내용은 제 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16년에 냉전의 폐허, 콜드워 루인스라는 책을 제가 출간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시면 이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여성을 연합군 최고 사령관이었던 더글러스 맥카더가 구한 무력한 피해자로 기억하고 미국의 새로운 전쟁이 시작될 때 고든의 성과를 축하하는 것은 팍스 아메리카나 하에서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 여성들을 다시 한번 소환하는 행위입니다. 페미니스트 메조리티가 미국의 국가 정책 및 군국주의와 동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의제가 평등, 자유, 개인의 권리라는 자유주의적 언어와 잘 부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여성과 해방에 대한 기억을 정리하려는 시도도 자유주의적 개념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킴벌리 크랜쇼가 자신의 유명한 1989년 법률 저널 기사에서 단일축 프레임워크로 문제화한 것에서 젠더 정의를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기사에서 크랜쇼는 반대 개념으로 교차성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개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북미 지역과 그 외의 지역에서 향후 교차성이 여성 및 젠더 연구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크런쇼의 개입은 바바라 스미스, 앤젤라 데이비스, 어드리 로드, 패트리샤 힐 콜린스, 글로리아 앤술드와 체리 모라가 트린티 민이 제안한 블랙 페미니스트 서트와 US Women of Color 페미니즘을 포함한 다른 지적 운동의 영향을 크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시에 연동적인 억압의 본성을 명확하게 언급했습니다. 주디스 버틀러는 다른 현대 포스트 구조주의자들과 같이 주체, 서브젝트를 역사, 지리 및 기타 사회적 한계를 초월하는 자유의지를 가진 자율적인 주권적 존재로 간주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남성에 대한 이분적인 젠더 관계에서 여성과 여성 주체를 이해하기 위한 기반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 인종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역사적 힘이 교차한 밀접한 교차점, 댄스 인터섹션으로 여성의 주체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공 영역에 대한 하버마스적 이상에 대해 낸시 프레이저는 차이를 부정하는 자유주의의 문제를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정치 영역은 그 구성원이 자신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하고 행동해야 하며 계급, 조상, 종교적 소속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평등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아이디어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성, 빈곤층, 유색인종은 이 분야에서 레이트커머, 후발주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 대한 자유주의적 부인과 추상화된 개인의 보편적 동일성과 평등에 대한 가정은 역사적으로 누적된 각종 비대칭성, 억압, 강타를 다룰 가능성을 동시에 차단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계급, 인종 등의 차이로 인해 공론장 외부로 내쳐진 자들을 인정의 정치의 범위로 끌어들여 뒤늦게 포함시킨 것으로 영원히 남게 하려는 시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잔 버크모스, 디베셔 찹타바티, 우데이 메타, 리사 로와 같은 문화 이론가들은 권리와 자유의 보편성이 변증법적으로 유럽 자유주의 정치 철학의 함정을 조명했습니다. 동일한 자유주의적 가치와 통치에 의해 권리, 자유, 인류애가 부정된 다른 사람들을 식민화하고 인종화했고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유럽의 자유주의 정치 철학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특히 차크라바티는 존 스튜어트 밀스와 같은 다른 사람들이 자유주의 철학에 어떻게 자치를
근대 역사의 진보의 끝으로 가정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역사주의적 주장이 어떻게 이미 자치에 적합한 사람들과 인도, 아프리카, 그리고 아직 스스로 통치할 만큼 문명화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 무례한 국가들을 포함하여 후자들을 역사의 가상의 대기실이라는 부른 것으로 격화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리사 로우는 유럽 미주 정치 철학의 근대 휴머니즘 형식화에서 그녀가 긍정과 망각의 경제, Economy of Affirmation and Forgetting이라고 부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로우가 간결하게 표현한 것처럼 아메리카 대륙의 농장에서의 식민 노동 관계는 유럽 철학이 인간 자유의 보편성을 생각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크라 바티와 로우의 연구는 지리와 문화의 결합을 통해 인권 실행이 가능성이 평가되고 설명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리와 문화의 결합을 근거로 해서 인권의 실현 가능성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차크라바티와 로우는 주장을 했고요. 레비 복과 같은 비판적 인종 이론가들은 미국에서 자행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인권적 문제로 거론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제 여성 인권 단체는 무슬림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이슬람 문화 종교의 때문이라고 비난하지만 미국에서 나타나는 극우 기독교 단체의 성적 소수자에 대한 폭력이나 재생권한 행사에 대한 폭력을 특정 문화나 관행 때문이라고 비난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의 보편적 적용과 전환 가능성에 대한 가정은 인권이 실패했을 때 특정 지리적 또 문화적 위치를 비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인권에 대한 보편적 가정은 비서구적 문화적 장애와 오역의 방해 없이 보편적인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면 국제인권법은 좋은 일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법은 좋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세계적 목적 텔로스는 보편주의와 특수주의 사이에 역사적, 지리적으로 뿌리를 둔 비대칭성으로 다시 이어집니다. 에티안 발리바가 프랑스의 이슬람 혐오에 대한 관철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보편주의와 특정주의는 단순한 서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비록 전자가 사실은 보편적인 것으로 가장하는 특정한 경우에도 특수주의와 보편주의를 중시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생산된 인종적, 식민적 분열을 지지하는 이데올로기를 형성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즈키와 푸치타니와 동료들은 더 많은 사실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전환기를 전후한 일본 제국의 인종차별주의와 식민 이데올로기는 바로 이러한 개화 이후 역사주의와 보편주의의 문명화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젠더 범주의 통일성과 순수성을 전제로 하는 현대 페미니즘은 이러한 보편주의와 역사주의의 문제적 유산을 계몽주의 이후의 자유주의, 인본주의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계몽주의의 식민지 변증법을 통해 개별 여성을 규범적인 현대적 주체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찬드라 모한티는 1984년 자신의 에세이에서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의 안정적인 분석 범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여성의 종속에 대한 일반화된 개념에서 기초하여 여성 사이의 역사적이고 보편적인 단일성을 가정한다는 것입니다. 특정 지역 맥락 내에서 사회, 경제적, 정치 집단으로서 여성의 생산을 분석적으로 입증하는 대신에 이 분석적 움직임은 사회 계급과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우회하여 여성 주체의 정의를 젠더 정체성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페미니스트적 분석 방법은 다양한 여성 집단의 경험을 균질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모든 주변부 저항 방식을 삭제하고 지워버립니다. 모한티는 사회적 관계의 그물에서 추상화되고 보편적으로 가부장제와 남성 지배의 희생자로 대표되는 여성이라는 동질적 범주가 여성 해방의 획일적이고 진보적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반 페미니스트 해방이 그러한 통일되고 선형적인 궤도로 틀을 잡게 되면 더 진보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 사이에 위계 질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젠더 보편주의는 이러한 권리와 자유의 영역으로 진출한 여성들과 구원을 기다리는 어둠 속에 뒤처져 있는 여성들 사이에 위계 질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Gender universalism of liberal feminism thus leads to producing a hierarchy. 마찬가지로 여성 인권에 대한 생각은 일종의 사회적 다윈주의의 의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아이디어는 스피박에 따르면 인권에 대한 생각은 일종의 사회적 다원주의의 의제를 내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인신 매매에 반대하는 UN 캠페인에 대한 분석에서 줄리에타 후아는 이러한 구분을 인권 제정 주체와 아직 인권이 제정되지 않은 주체로 구분했습니다. 단일 축 반차별 프레임워크에 대한 크랜셔와 다른 학자들의 비판은 단일 문제 운동의 한계에 도전하는 동시에 후속적인 젠더 및 섹슈얼리티 연구에 필수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퀴어 연구가 이성애자, 대게이 및 레즈비언 이분법을 복잡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면 포거슨이 2004년 논문 Aberrations in Black에서 제기한 Queer of Color 비평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존재해 왔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관계 분석을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또한 인종적 질서, 예를 들면 백인 우월주의, 일본 이념 등과 성별 및 성적 규정, 예를 들어서 가족적 가치, 생식 통제, 동성애 혐오, 트랜스 혐오 등의 상호 연류를 통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는 대조적으로 상호 교차성의 개념은 큰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젠더화된 주체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단일 여성 주체의 범주와 쉽게 화해할 수 없는 많은 여성들이 직면한 실제 공경을 대표하는 힘 때문입니다. 법의 영역 밖에서 강력한 이동 가능성으로 인해 이 단어는 다양한 맥락에서 채택되고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교차성이 개별 주제의 다중 정체성 또는 복합된 정체성의 개념과 융화되면서 자유주의적 여성학 제도와 포용적 다문화주의 내에서 다양한 관리 및 정체성 정치에 대한 화두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차성이라는 표현은 원래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념의 광범위한 사용과 남용은 제니퍼 내쉬가 주장한 소유권과 진정성에 대한 투쟁으로 지적한 상황을 초래했으며 때로는 흑인 페미니스트의 방어적 자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차성, intersectionality라는 개념은 처음에 법적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인종차별과 성차별이 뗄래야 뗄 수 없이 얽혀 특정 조건과 차별 경험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다루지 못하는 법의 무능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차성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미국의 법적 관행을 다루기 위해 고안된 개념인 만큼 개인주의, 보편주의, 정체성이라는 자유주의적 언어를 필연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헤게모니 페미니즘이 가지고 있는 규범적 정치성, 근대성과 그에 수반되는 보편주의적,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의 문제를 해부하기 위해 교차적 비판이 활용될 때 여전히 가장 유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크랜쇼의 법률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미국의 흑인 및 기타 여성 유색인종 페미니스트 학자 활동가 퀴어 유색인종 비평가들이 오랫동안 젠더화된 주체의 단일한 개념을 신문하고 페미니스트 보편주의가 여성이라는 카테고리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 역학 관계를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인종화된 근대성과 그 존경 체제에 얽힌 역사의 뿌리를 둔 억압의 동실성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젠더 억압은 이러한 역사적, 사회적 힘이 얽힌 다른 위치에서 동시에 변화를 모색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개입은 또한 연대를 구상해야 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 The Bridge Called My Back, 내 등이라고 불리우는 다리라는 책을 읽으면서 멕시코 출신의 페미니스트인 노르마 알코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연대에서부터 좀 멀어나서 성 정체성을 도입하며 동시에 연대 추구를 추진하면서 이론적 탐구를 배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이락에서 전쟁이 있었을 때를 말씀을 드리고 또 미국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전쟁 초반에 일본 여성 해방을 시기적절하게 기억하는 것으로서 돌아가서 여성 인권과 젠더 정의와 또 아포리아에 대한 마지막 성찰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20세기 중반 냉전 페미니즘 젠더 정의가 교차하는 권력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다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양성 평등, 자유로운 선택, 개인의 자발성, 자율성을 옹호하는 데는 강력했지만 사회 경제적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침묵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주도의 점령하에서 일본 여성의 자유권이 과도하게 드러나는 것은 일본의 이전 식민지에서 남성의 사회적, 정치적 권리를 계속해서 강탈해가는 대가로 달성되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이나 이라크 비유는 전쟁 전 일본 제국의 대도시 상황만을 기억하고 일본이 이전에 점령했던 많은 지역이 줄리엣 네볼루슨이 말했던 세틀러 밀리터리즘, 정착자 군국주의라고 불렀던 현상 하에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나 마이크로네시아 또 새로운 점령군이 내전의 발발에 대한 맹렬한 반란을 겪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전쟁 이후나 혹은 또 포스트 콜로니얼 탈식민지 아시아 태평양 제도 내에서 일본 제국이 위안부라는 이 내용을 갖고 계속해서 많은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역시 이것도 기억과 망각의 변증법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형식적 권리, formal right, 그리고 평등의 획득, equality라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에 제한된 의미에서 일본 여성에게 다시 한번 리버레이션 해방을 가져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급이나 민족, 식민 관계 그리고 인종과 섹슈얼리티 등 다른 생명 정치적 구별의 교차점을 가로질러서 권력이 다른 장소에 있는 여성을 반드시 해방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바로 자파니스 우먼, 일본 여성을 기억하는 것은요. 메가더와 미국의 점령 정책으로 힘을 얻은 군국주의와 가부장제 폭력의 희생자로만 기억하고 있는데 식민주의 침략 전쟁에 일본 여성의 적극적 참여와 공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기억 상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여성을 위해서 어떤 권력 관계에 따라서 미국의 점령이 젠더 정의와 여성 해방을 가져왔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윤춘호 교수와 그리고 또 마츠이 야요로 기자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 두 분이 성관광 반대 운동을 1970년대 했고 1990년대 이후에는 위안부 구제 운동을 했는데 동아시아에서 차이의 부인 없이 초국가적 페미니스트 연대의 사례로 꼽힐 수 있습니다. 그들의 협력을 통해서 생존자들과 지지자들은 오늘날 일본군 성노예제로 알려진 사건의 역사와 여파를 명확히 설명하고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부의 차이가 없습니다. 2003년 마츠이 사망 기사에서 윤청옥은 오랜 활동가 파트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츠이가 일본군 성노예 섹슈얼 슬레이버리라는 것을
패트리아키 시스템 가부장제의 산물일 뿐이라고 이해했고 일본군 성노예는 성차별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의 결과물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과거에 일본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조직적인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를 찾기 위한 노력이 1970년대에 김학순 그리고 1991년 그 이후에는 유명한 첫 공개 증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는 가장 시급하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Universal Female Subordination, 보편적인 여성 종속보다는 식민지와 사회 경제적 분열이었습니다. 알리스 윤차이 등이 1970년대 이화여대에서 한국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영감을 받은 마쓰이가 일본 기업의 성관광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하고 그리고 Sexual Imperialism, 성 제국주의와 Economic Imperialism, 경제 제국주의와 그리고 일본군의 전시 강제 매춘 이것을 지적했었습니다. 일본군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여성의 인신 매매라는 책에서 로라 캉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1970년대 초기 시위와 1990년대 국제 구조운동 사이에서 여러 번의 삭제와 상당한 지연을 겪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로라강 교수는 1990년대 글로벌 페미니스트 거버넌스와 미국 여성학 교과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집중화되는 과정을 추적하면서 아시아 여성을 여성 속에 대표하고 포함시키려고 하는 컴퍼션, 강박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여성 인신 매매의 아시아화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이 일환으로서 강 교수님은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왜 1970년대에 아시아 간 네트워크의 반민족주의와 반인종주의적 초국가적 페미니스트 선언문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전쟁이 발발했었을 당시 일본군 강제 매춘과 1970년대 일본 기업의 섹스 관광 사이에 연관성이 있지 않는가라고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결론냈습니다.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아시아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를 여성 성노예라는 초역사적이고 세계적인 현상의 증거로 분류하는 것은 1970년대 반식민주의, 반인종주의적 초국가적 네트워크가 전면에 내세운 한국 여성과 일본 여성 간의 실질적 차이와 거리에 대한 관심을 배제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화 여자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또 마츠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예 평론가인 그레이스 홍경원은 퀴어 오브 컬처 비평 분석을 통해서 미국 여성의 유색 인종 작가에 대해서 폭넓게 저술한 바 있습니다. 홍 작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토니 모리슨과 히사이의 야마모토와 같은 작가들이 작품을 자세히 읽으면서 미국 유색 인종 작가들이 차이의 정치, politics of difference를 예리하게 주체화했고 인종이나 초국가적 신식민주의, 자본주의 요구가 재생산, 관리, 차이를 부정하면서 번성하는 방식을 이론화하는 데 기여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서의 나오는 차이점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심화되고 신자유적 폭력에 대해서 최근 이렇게 고찰을 했습니다. 홍은 오드리 로드가 다음 구절을 말한 것을 참조하면서 이렇게 정치경제장치에 포함 비용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각자는 빈곤층의 입법, 동성애자의 총기 난사, 그리고 또 방화, 회교당 같은 곳의 방화, 거리 괴롭힘, 여성에 대한 공격, 흑인에 대한 반군 폭력 사이 연결고리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결은 연합 혹은 코얼리션의 이해관계에 대한 정직한 평가, 사회정의의 대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를 필요로 합니다. 로가 또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또 홍이 인용을 한 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과 당신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 연결이 내 일상생활의 특정 구조에서 정확히 어떤 변화를 요구합니까? 그리고 내가 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일부를 정복하는 데 어떤 식으로 기여해야 됩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인종화를 백인과 비교하여 공유되고 획일적인 평가 정화로 정의하기보다는 청중을
로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중들 그리고 암묵적으로 독자인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권력과 공모를 고려할 것을 요구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인용 문구였습니다. 신자유주의는 홍에 따르면 인종차별과 성차별을 과거의 것으로 부인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재생산에 대한 존중을 통해서 인종화되고 젠더화되고 성정체화된 삶의 특정 양식을 확인함으로써 사실 우리는 조기사망의 약화를 부인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인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는 자신의 차이에 대한 평가가 다른 사람의 평가 절하와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홍이 로드에 대해서 새롭게 재평가를 했습니다. 우리의 주체성을 구성하는 차이가 관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동원되는 방식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교차 분석을 더욱 확장하고 또 용도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홍은 우리를 구별하는 차이점을 부정하고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추정되는 단일성과 젠더 범주의 순수성에 의존하기보다는 일단 우리의 차이가 로드가 주장하는 것처럼 비판적으로 관계적인 용어로 설명되면 광범위한 범위의 연합 의식을 구축하는 것이 더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동시적, 연동적일 뿐만이 아니라 다방향적이고 관계적인 시스템 오브 오퍼레이션, 억압 체제가 유지하는 현상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적 관계적 관점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다른 방식을 가리킨다라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다른 사람을 강탈하고 착취하고 투옥하고 죽이는 동일한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증진되고 보호되는 것을 거부한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천가와 또 실천가들의 문명화된 태도를 우리가 탓하기보다는 여성 인권 체제에 대한 스피박과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수용하면서 인종화된 페미니스트로서 우리의 취약성을 반성할 것을 저는 여러분들께 제안드립니다. 저는 인정의 글로벌 정치에서 우리의 동화 가능성, 또 우리가 인종, 국가, 지리적 차이에 관계없이 사실과 거짓 권한 부여를 통해서 신자유주의적 인본주의, 휴머니즘에 포함되도록 끊임없이 초래되고 있음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강조드립니다. 차크라 바르티가 말했듯이 계몽주의 이후의 역사주의 또는 역사적 진보의 사상이 비서구 사회의 정치적 근대성의 형성에 깊이 뿌리 내렸고 실제로 그러한 사상이 19세기 비유럽 민족들에게 누군가에 의해서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전달되어 왔습니다. 또 카미오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다른 아시아에 있는 여성들도 이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가부장적인 언어 또 우리가 포용하고 여성 권리 선물이라고 우리가 다 애원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동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스피버크가 도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잘못을 바로잡는 작업은 인종과 남북 분단을 어느 정도 불균등하게 절단하는 계급선 위에 공유합니다. 스피박은 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국경 없는 이사회와 같이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NGO의 통역이나 중재자로 일하는 현지 주수가 식민지 주체로 생산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 모두 제국주의 시대 이후에 계몽주의 이후 세계의 스피박이 탈식민주의 주체 서브젝트입니다. 또 아시아의 인종차별화된 페미니스트들도 권리, 평등, 기회라는 현대 정치 관용구로 인해서 권한 부여가 되고 또 해방될 수 있고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세계 정치 경제 질서를 지원하기 위해 위태롭게 동원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색 인종 페미니스트와 퀴어 비평가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려준 지혜는 아마도 식민지 근대성의 전제와 규범적 요구사항에 대해 가장 날카롭게 의문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그 유산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함께 일을 하고 다른 페미니스트와 다른 여성으로서 계속 우리 자신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통역이 잘 되고 있나요? 네, 오케이. 네, 괜찮나요? 네.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정리가 안 돼서 이 자리에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한테는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줌에 오신 분들께 인사하느라고요. 그래서 늦게나마 이렇게 이 자리에 어렵게 와주신 데 대해서 정말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리사 요네야마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이 자리는 너무나 차분해졌고 또 모든 것이 잘 진행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고요. 또 차분해졌으면서 동시에 너무나 뜨거운 그런 느낌을 가슴속에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론적인 이야기를 듣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뛰지? 왜 이런 감동이 오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페미니즘을 이라는 이름 하에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고 페미니즘이 우리에게 준 선물 그리고 우리를 여기에 이렇게 모이게 한 긴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고 또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만 또 이 페미니즘이라는 말로는 다 해결할 수 없었던 많은 역사적 과정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고 조금 더 복잡하게 논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선생님들에게 공지에도 썼습니다만 이 아시아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시아라는 것이 단순한 지역적 범주가 아니라 이 아시아는 사실은 장소이면서 장소가 아닌 곳이죠. 그래서 이 아시아라는 문제로부터 어떤 고민들을 할 수 있는지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리사 요네야마 선생님의 발표는 그것에 대한 어떤 방향을 정말 너무나 정확하고 또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얘기를 하는 것은 좋은 방식은 아닐 것 같지만 간단하게 제가 리사 선생님의 말씀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들을 좀 말씀드리면 결국은 어떤 성평등이라는 것이 함축하고 있는 보편주의. 근데 보편적인 것 같지만 그것은 매우 스페시픽한 아주 특수한 어떤 것에 여성을 묶어놓는 장치이다. 저는 선생님의 발표에서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 가족의 문제, 결혼의 문제로 이 여성을 연결 지으면서 우리를 여성이 곧 가족의 문제인 것, 여성 문제는 한국에서도 역시 가족의 문제인 것처럼 계속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여성부를 폐지하고 가족부를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서 이 여성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문제,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이해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물론 가족의 문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가족이 가벼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범주 안에 여성을 결부짓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결국 여성을 보편화하는 장치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선생님 말씀 중에 우리가 과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모습을 바꾸면서 다른 국면마다 다른 방식으로 아주 재미있다고 얘기하면 좀 우습지만 흥미로운 방식으로 변태하면서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편주의에서 벗어났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전히 보편주의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된다. 그리고 어떤 편안한 용어들, 그러니까 교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뭔가 새로운 논점들을 제공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면서 편안한 안식처 이런 것들 이론가로서는 이런 것들을 줄 수도 있는데 교차성이라는 말 자체도 자칫 다문화주의나 리버럴리즘 안으로 수렴되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계속적인 날카로운
그 이론적 지점들의 뭐랄까요? 칼을 간다고 해야 될까요? 나를 갈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그 다방향적 억압의 체계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이런 과제를 안겨주셨고, 우리가 연대를 할 때 어떤 방향의 연대를 고민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점들을 우리가 함께 그 고민할 수 있다면 너무 그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저의 그 정리는 저의 그 감동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저의 감동 멘트 후기 이런 것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서 그 프로페서 올리비에 로타즈부와 선생님 그 커멘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제가 먼저인지 캐런 교수님이 먼저인지 순서를 잘 몰랐지만 괜찮을까요?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캐런 톰보 교수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하라고요? 네. 제가 생각보다도 덜 준비가 되신 것 같네요. 지금 좀 울리는데요. 괜찮을까요? 잘 들리시나요? 계속 말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다른 연사들과 마찬가지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학수 고대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여성학센터 국제학술대에 정말 참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렇게 코로나에 걸렸는데 지금 한 10분 정도 제 뇌가 잘 작동이 돼서 토론을 잘할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참가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먼저 오늘 기조 연설을 듣고 피드백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너무나 전형적인 학술적인 방법으로 뭐 이거는 이랬고 저거는 저렇고 이런 식으로 토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흥미로운 토론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전형적인 방식보다는요. 오늘의 이 기조 강연 혹은 이 대화에서 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또 저를 초청해 주신 정 교수님께 응답으로서 정말 옳은 말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제 우리가 솔리데리티, 이 연대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야 될까? 여기에서 가장 신자유주의, 네오리버럴리즘, 그리고 또 신자유주의가 어떤 식으로서 진화했는지, 지속적으로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글로벌 레이셜 가부장적인 제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용어 자체를 모든 요소가 다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의견도 모두 들어갑니다. 그러면 먼저 대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이론을 생각하는지, 그래서 실제로 이 이론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제국주의가 만약에 이론으로만 보지 말고 실제로 발생하면 어떨까? 그래야지만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의견을 표출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코로나로 우리 모두가 사실 봉쇄되었고, 또 드라마도 저는 온갖 국가의 많은 드라마를 정말 많이 시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물론 DVD도 많이 봤지만요.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영향이 무엇일까? 우리가 세상 자체는 서구가 최중심일 경우에 어떤 식으로 펼쳐질까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된다면 과연 세상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를 하게 되었죠. 왜냐하면은 저는요, 식민주의 전문학자로서 많은 생각을 식민주의에 대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식민주의를 그냥 우리 흔히 무조건 비판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식민주의라고 표현을 할 때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유럽이 지배했다, 식민지 시작이다 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반복할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가능하면은 과연 우리가 이제 시각을 좀 바꾸면 어떻게 될까? 서구 중심이 아니라 좀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 왜 솔리데리티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솔리데리티는요, 저는 런던에서
태어나서 벨기에에서 보냈고 또 여러 다국가에서 거주했던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조상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이 솔리데리티 연대가 어떻게 우리가 내역을 받고 여기에서 대학살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까 뭐 유엔에서 국제기구에서는 어떻게 대학살이나 이런 연대를 생각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대에 대한 솔리데리티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보다 더 최근에 제가 목도했던 것들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트 라마스 무브먼트가 있었는데요. 이걸 글로벌 차원으로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벨기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치적인 이 원래 그 기존의 세대들, 기성 세대들이 인종 차별주의라는 것들을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인종 차별에 대해서 절대로 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죠. 그런데 그냥 제가 절대 뭐 너무 시니컬하게 말하고 싶지 회의론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프로젝트를 주어서 연구를 하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니 한번 연구해봐. 벨기에가 콩고나 뭐 이런 아프리카 국가에게 식민지주의를 했었을 때 거기서 인종차별에 어떤 행동을 했었니? 라고 한번 조사를 해봐라고 커미션을 주었습니다. 그럼 제가 보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게 왜 문제가 있었는지 물론 제가 그 리스트에 전문가 리스트에 올라가서 제가 같이 연구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제가 왜 이 벨기에의 식민지주의와 그리고 또 포스트 식민지주의 인종차별 이야기를 하느냐 실증적으로 하느냐 이유는요. 제가 정말 큰 인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정말 오늘날에도 벨기에 인종차별이 있구나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과거를 회상했기 때문에 과거에서 콩고 식민지 했었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파악하면서 그래서 인종차별이 아직도 있구나라고 이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인종차별에 대해서 벨기에 내에서 여러 가지 연대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누가 하느냐 기성세대도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연대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식민주의 하에서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가부장주의적인 혹은 성차별적인 제도에서 우리가 싸우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뭐에다가 중심을 두죠? 어떤 특정 인을 대상으로 공격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것은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거꾸로 들어서 처음부터 가면 됩니다. 누가 가장 고통을 받는가? 예를 들어서 제국주의가 있었다. 그럼 누가 가장 뭐 인종차별주의 지금 벨기에에서 인종차별 가장 겪는 사람이 누구죠? 새롭게 도착하는 외국인들 또 그 외에도 다른 커뮤니티들, 지역사회들, 모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우리가 굳이 뭐 젠더 구분할 필요도 없고 인종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고통을 받습니다. 마치 뭐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다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요. 교차성 있는 연대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어떤 원칙 하에서 하는가? 그러니까 먼저 처음에는 공터, 베큐um 사에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파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과연 will to power 그러니까 권력 행사 욕이 식민지주의에서 어떻게 행사가 되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교차성이 있는 통찰력을 우리가 어떻게 보호하려고 식민지 시대 때 노력을 했는가까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예가 있는데 시간이 지금 너무 없네요. 이건 제가 시간이 나면은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주장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즉각적으로 디콜로니얼 그러니까 비식민적 페미니즘 저는 원래 페미니스트 사상을 시작하게 됐던 건 비식민적인 사상을 연구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우리가 스스로 자문을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파워, 권력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파워를 너무 당연시 여기는 게 아닌가. 뭐 특정 그룹에게 너네는 당연히 파워를 행사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너무 당연시 여기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여기서 시점을 옮겨서 그렇다면 방법론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뭐 페미니즘적인 사상, 식민적인 사상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입장을 바꿔서 완전 다른 안목으로서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리고 깊게 들어가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전체 게임을 룰을 바꾸는 것처럼 전체를 다 포용해서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런 개념이 떠올랐는데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will to life, 삶에 대한 의지와 will to power, 권력 행사, 권력 의지 이 두 가지 균형을 잡으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삶에 대한 의지와 또 권력 의지욕을 페미니스트적인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질문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랑카포어 같은 사람이 개발 연구에 대해서 우리의 디자이어, 우리의 욕구는 무엇이지? 우리가 어떤 욕구를 갖고 있지? 우리가 파워에 대한 욕구인가? 아니면 삶에 대한 욕구인가? 인권에 대한 욕구는 뭐지? 이 모든 게 무엇이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역시 우리가 이 큰 틀에서 다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떠올랐던 생각은요. 젤레타 스틱이 마스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스터리라고 할 때 이게 뭐죠? 과연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서로 간의 관계, 우리가 세상을 이끌 때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관여하고 참여할 때 우리가 인권이라는 걸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명백하게 인권이 뭐다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앉아서 나의 욕구는 이거야. 나는 참여하고 싶어. 나는 뭘 하고 싶어.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초청해 주겠지. 누군가가 나에게 교육시켜 주겠지. 이렇게 뭐 당연히 이걸 권리랄까. 아니면 우리는 페미니스트이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초청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같이 참여를 하겠지. 아까 리사도 말을 했는데 저는 너무나 아주 흥미롭게 기조 연설을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얘기를 했죠. 제가 너무 길게 말하면 언제든지 멈춰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politics in life, 우리 삶에 있어서 정치가 뭘까? 그러면서 그 맥락의 삶에 대한 의지와 권력 의지를 생각하면서 마스터리, 우리가 모든 걸 완성할 수 있는 거. 도대체 마스터리는 뭘까? 그리고 또 우리가 서구화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다른 시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시선을 좀 더 아시아로 바꿀 수 있을까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커피 앤 페이스트로 가면 안 됩니다. 보편주의는 그냥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보편주의가 아닙니다. 커피 앤 페이스트가 아니라 그냥 서구 걸 그대로 아시아로 옮겨오면 안 됩니다. 유사성이 있죠. 하지만 분명히 차이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사성과 차이성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또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너무 길게 얘기했죠. K-드라마 얘기를 하고 싶지만 않지만요. K-드라마 너무 영향이 큽니다. 여기서 보면 인종주의도 있고요. 얼마나 계층주의, 하이라키가 있는지 언어가 달라도 이런 K-드라마를 보면 제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리사요네 야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전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교차성에 대한 생각 너무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네오 리버럴한 방식으로서 극복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시아 여성학센터가 오늘 컨퍼런스 주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10분 넘게 몸 상태, 뇌가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계속 우리 올리비에 선생님 계속 아주 더 깨어 있어 주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카렌 솜버 선생님이 발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도 올리비아 마찬가지로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미국 여성주의 학회 또 아시아 여성학센터 주최 측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한 자리에 모아주시고 이번 주에 온라인으로 혹은 대면으로 아시아 여성학센터 국제학술대회 개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샤인차이 뉴질랜드 메사이 대학 교수님 그리고 또 서울 아시아 여성학센터의 이화여자 대학교 정지영 소장님 겸 교수님 그리고 또 페미니스트 세계에 대한 엄청난 공헌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리고요. 또 아시아 여성학센터 국제학술 개막 본회의에 제가 참여하게 돼 정말 영광입니다. 요네야마 교수님께서 기조 연설을 하시면서 교차성과 인간성, 비판적 인종과 식민지적 관점에서 페미니스트 아포리아 재방문이라는 맥락에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요 여기서요 코얼리션 솔리데리티 어떤 연대의 긴급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아트 골든이 일본 여성의 해방과 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현대적 반항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해방과 국가 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미국의 군사력이라는 생각, 이거는 오류이라는 점을 제가 강조합니다. 그리고 흔히 미국의 군사력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해방이 됐고 모든 여성이 전 세계에 진보를 거뒀다. 이거는 오류입니다. 그리고 또 요네야마 교수님께서 올바르게 설명했듯이요. 미국이 군사 폭력을 행사한 것을 전혀 처벌하지 않죠. 왜? 미국 군사들이 진보와 정의를 구현했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비차별하는데요. 이분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요네야마 교수님께서는요. 패트리샤 힐 콜린스의 말을 빌려서 억압의 맞물림, 즉 인터러킹 네이처 오브 어프레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이건 정말 핵심 지식인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요네야마 교수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남성에 대한 이분법적인 젠더 관계에서 여성 주체를 이해하기 위해 기반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요 멀티플 소셜 이슈 즉 다중사회적 관계, 역사적 관계의 밀집한 교차점 생각해야 됩니다. 젠더, 성, 인종, 무권리주의, 나이, 종교, 국가, 민족주의, 식민주의, 군국주의 모든 걸 다 포함을 해야 됩니다. 이 리스트는 끊임없습니다. 그리고 또 분명하게 리버럴리즘은요 30년의 낸스 프레이가 지적했던 것처럼 문제가 있습니다. 왜? 여기에는 차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네야마가 기민하게 관찰했던 것처럼요 현대 페미니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은요 해방이라는 리버레이션이 이제 통일되었고 선형적인 궤적으로 틀이 잡혀 있어서 이제는 하이라키라는 것이 페미니스트 진보 레더에서 발전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네야마의 말을 이용하자면요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성보편주의라는 것은요 권리와 자유의 영역으로 진출한 여성들이 어둠 속에서 뒤처져서 구원받기를 기다리면서 결국 이런 여성들 사이에서 위계질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리에타 후가 말했듯이요 인권을 제정하는 주체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이 이 둘 간의 차이가 있고 구분이 된다는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취카나 페미니스트 놀마 알콜은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리데리티를 추구하는 것 그리고 또 정치의 솔리데리티 이 두 가지를 분류해야 된다.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즉 pursuit of solidarity, politics of unity 단결의 추구, 단결의 정치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교차성의 개념을 우리가 조명해 주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젠더 저스티스, 젠더 정의란 뭡니까? 결론 페이지에서 요네야마 교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젠더 저스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셨습니다. 요네야마 교수님께서 강조했던 것처럼 젠더 저스티스라는 것은요. 절대로 권력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는 저희가 이 교차성을 생각하지 않고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여성을 위해서 어떤 그 파워 관계를 갖고 있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 미국의 점령이 젠더의 정의를 내려줬고 여성 해방을 가져왔는가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누가 이걸 했죠? 일본 여성이 한 건가요? 미군이 한 건가요? 누가 했죠? 일본 여성이 자유로운 선택과 평등한 권리를 지닌 자유주의적인 주체로 승격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물어봐야 됩니다. 더 광범위하게 오드리 로드와 그레이스 그리고 홍경원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권력과 공모에 대해서 질문을 포함해서 관계적 차이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네야마님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강탈당하고 착취당하고 투옥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것과 동일하게 제도적 장치에서 우리 삶이 증진되고 보호되는 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왜 다른 강탈이나 착취는 거부하고 또 어떤 제도에 의해서 우리 삶이 증진되고 보호되는 걸 거부하지 않죠? 요네야마가 아주 설득력 결론을 내렸듯이 우리는 앞으로 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함께 일해야 됩니다. 좀 더 계속해서 페미니스트와 다른 여성들과 함께 우리가 우리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요네야마 연설 마지막 부분을 저는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젠더 저스티스와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시아 그리고 또 아시아 내에서 디아스포라 문학의 기여에 대해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생각했던 제가 완성한 책인데요. 젠더 정의와 현대 아시아 디아스포라의 문학이라는 그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내년에 공식적으로 출간될 것입니다. 제 책을 잠깐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인도 달리트 페미니스트 작가인 율밀라 파워가 마라티어 단편 저스티스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저스티스라는 마을이 있어요. 여기 마을에는요 장로들이 있고요. 근데 5살의 젊은 미망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5개월 임신을 한 미망인 과부죠. 파루가 임신을 해서 굉장히 공포에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루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너의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얘기했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을 하고 진실을 말하고 왜 내 말을 듣지 않는가? 나를 강간한 사람에게 정의를 내려달라라고 말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파루는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혼자서 시장에 갔다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라고 파루가 말하면서 나는 강간을 당했을 때 임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을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자식을 이 아이를 살려둘 수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그리고 주장을 거부하자 파루가 자신의 손에 정의를 취했습니다. 여기에서 파워의 이야기는 저스티스가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파워
작가 1998년 인터뷰에서 저스티스의 이야기를 기초로 묘사한 잘못을 범한 것을 의심되는 여성이 직면한 정의라는 처벌이 왜 거부가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안 되죠? 여성이 직면해서 잘못을 당했으면 이걸 왜 정의하려고 하는데 왜 아무도 처벌하지 않죠? 여기에서 우리는요, 정의, 저스티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의라는 것이 재구성될 때는 부분적인 부분만 재구성됩니다. 체계적인 성 불평등을 다루지 않고 파루가 너무나 취약한 여성이고 취약성을 겪었는데 구조적 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파루는 끊임없이 앞으로도 젠더 기반 폭력, GBB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을에서 아무도 이 여자를 지지해주지 않았고요. 또 파루는 형제가 다시 자신을 구타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강간 억제력이 거의 없는 사회에서 농작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거리를 홀러 여행 갈 수밖에 없었고 끊임없이 그런 강간의 위험에 노출되었고 가난한 농부로 남아 있었습니다. 확실히 정의라는 것은 추상적으로 논의되고 법률, 정치, 힘, 항의, 운동, 권한 부여 이런 모든 것들의 문제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가 과연 뭐죠? 개인과 그들의 경험, 이야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험을 포함해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제클린 로스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문학이라는 것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다. 정치인이 담론과 사상의 방어를 모두 무시하는 방식으로서 폭력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로스는 또 이렇게 말했죠. 문학이라는 것은 정의를 분명히 외치는 세계의 아주 깊은 곳을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수세기 동안에 소설과 또 시, 회고록, 창의적인 넌픽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문학은요. 침묵을 깨고 성불평등과 또 젠더 기반 폭력인 GBB의 편재성과 잔혹성을 강조하고 파괴적인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끊임없이 폭로해 왔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심지어 사회 심리, 사회 경제적 영향까지도 다뤄왔었습니다. 또 스토리가 계속해서 퍼지면서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고 퍼지고 있었던 불평등과 폭력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 스토리가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또 스토리는요 개인과 집단의 공통의 그 정도를 고통의 정도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모든 형태의 젠더의 불의를 인식하고 점검해야 될 필요성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문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주체성, 저항, 회복력 이러한 부분이면서 또 광범위한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가족적 역동성에서 주체성, 저항, 회복력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다. 변화가 시급하게 가능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문학에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젠더 정의에 대해서 대화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UN 우먼에 따르면요 아시아 및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코로나 동안에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여성에 대한 돌봄의 불균형적인 부담과 경제적 영향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더욱더 여성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요 아시아 전 세계에 젠더 정의에 또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요 아마도 2020년대가 거의 끝나고 나서야지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조니 시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8년 관찰할 때 여성의 권한 부여에서 얻은 이득은 약하고 되돌릴 수 없고 끊임없이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숫자의 많은 정부가 여성 자치 세상을 혹은 여성 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념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보고 있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또 현재 끊임없이 진화하는 위기를 보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위기나 일이 끊임없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미래를 보면서 과거와 끊임없이 씨름할 수밖에 없고 과거 씨름을 해야지만 현재를 파악하고 그래야지 미래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문학과 또 그들의 디아스포라들은요. 시간에 따른 젠더 불평등과 또 GBB에 대한 중요한 시각을 볼 수 있도록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중요한 렌즈를 문학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의가 하나의 right arrangement 상태, 즉 올바른 배열의 조건을 주고 또 condition of rightness, 모두를 위한 권리의 조건이라면 젠더 정의라는 것은 결국 편향된 성 규범을 제거하고 또 모든 형태의 불평등과 폭력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정의라는 것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모든 개인에게 자율성을 갖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신의 몸과 삶에 대한 공평하고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생활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불의가 성별 불평등으로 관통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젠더 정의는 글로벌 정의에 대한 논의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페미니스트 철학자인 알리선 제거는 글로벌 젠더 정의 이론에 대한 서문에서 대규모 젠더 격차를 젠더 취약성의 초국가적 순환의 요소이자 표현으로 인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거는 또 글로벌 젠더 정의를 단순한 전략으로 존재하지 말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낙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젠더 저스티스는 뭐냐?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대규모로 젠더에는 디스패리티, 불균형이 있다는 거고 우연적이지도 않고 불가피하지도 않고 젠더 취약성이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다. 인간 제도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인간 개입에 의해서 계속된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글로벌 젠더 저스티스를 구현을 하면서 동시에 주장을 해야 됩니다. 글로벌 상에서 젠더 불균형이 계속 패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 제도 때문에 젠더가 계속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만든 거니까 인간이 인터벤션 개입을 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여지를 여러분께 남겨두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기조 연설해 주신 리사, 또 토론을 해주신 올리비아, 그리고 또 오늘 너무나 중요한 관점을 제시해주고 또 정지영 교수님과 더불어서 오늘 토론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우리 연구와 교육의 맥락과 깊이를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렌 선보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지연이 됐는데요. 리사 요네야마 교수님의 간단한 그 답변 코멘트를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리비아와 캐런 교수님 아주 적극적으로 저의 논문을 읽어주시고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뚜렷하게 지금 당장 드릴 코멘트가 있다기보다요. 이제 두 분이 언급하신 여러분의 뭐 줄리아 호에의 새로운 책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연구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가 모르는 분도 계셨고요. 그런데 제가 언급했던 책 중에 하나가 정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고 지금 네트워크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분 사이에 굉장히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 로케이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적해 주신 부분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 책을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리에타 후의 책을 저도 막 읽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아포리아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국주의, 자유주의적, 바이오폴리틱, 생애 정치학 이러한 것들이 적극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은 부분까지를 보면은요. 제가 아주 훌륭한 영감을 받았고 그 책을 계속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페미니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언급이 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제 책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제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고요.
지금 네트워크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캐런 톰버 교수님의 토론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또 정의의 개념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응징 없는 정의, 그리고 응징과 처벌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네트워크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상태의 여성들이 경찰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았을 때 오히려 여성들이 처벌을 받게 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또 존버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문헌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상상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정의를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 부분은 진전과 진보의 차원에서 언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젠더의 관점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정의를 살펴보면요. 제가 마이크에 좀 가까이 대라고요.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셨나요? 네. 죄송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여성이 굉장히 비례적으로 많은 부담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필수 근로자들, 의료 봉사자들, 어머니들, 그리고 또 일시 고용자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의 관점은 가족이나 대가족의 도움을 받는 여성의 입장과는 다릅니다. 남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성이라든지 뭐 기업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 여성과는 입장이 다른 취약층의 여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젠더로 모두 일관적으로 다루는 거는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토에서는 코로나 매프를 꼭 보지 않고 우편 번호만 봐도 누가 가장 취약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편 번호에 따라서 여러 사회적 계층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편 번호를 보면은 어디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제일 많이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종과 계층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낙태 금지가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인권 문제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게 좀 특이한데요. 그리고 미국의 대법원 판결이 빈곤층과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되고, 이 교차성 문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뤄서 젠더 정의를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마이크 켜져 있나요? 마이크 켜져 있나요? 네, 네, 네. 올리비에 캐런 그리고 리사 선생님들 모두 정말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파워라는 것도 불안정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파워 자체가 항상 아이러니를 품고 있고 또 파라독스로 가득한, 그러니까 모순이 가득한 그런 것으로 접근할 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또 가능한 것 같고, 그 파워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다른 방식의 연대 가능성들을 새롭게 모색할 것 같고요. 역시 정의나 평등, 해방, 여성, 그러니까 카렌 솜버 선생님이 정의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달콤하게 들리는 이 말들이 이미 오염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느 것 하나 그냥 가져다 쓸 수 있는 용어는 없다는 생각부터 시작하면서,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기존의 권력 체계들에게 사로 이미 먹혀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읽어내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면서 이것들을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필요들, 이런 것들 모두가 그 각자의 입장에서 appropriate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유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의미 부여하면서 새롭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역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시 이 개념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버린다면 우리 또 어디에 서야 될지 지점을 찾을 수 없어서, 우리에게 어려운 과제는 이것들을 배우면서 버리고 또다시 새로운 것들을 설정해 가는 그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저는 매우 실천적이면서 동시에 이론적인 작업이 함께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학술적 모임의 의미도 거기에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부터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만 이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그 토론 동참을 요구하기 위한 것인데요. 네, 함께 고민해 나가는 과정에서 떠오른 생각들을 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함께 주최한 샤인채 선생님이 저에게 얘기했거든요. 조금 캐주얼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긴장 푸시고 편안하게 그 질문을 해주시고, 시간이 적으니까 가능하면 한 1분 이내로 코멘트를 정리해서 말씀을 여러분이 해주실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플로어에서 누가, 지금 귀한 시간인데요,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분들 계실까요? 질문이 아니라 코멘트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뒤에 지금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리사 프루갈이고요.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요. 이렇게 훌륭한 패널 토론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이 패널 토론을 듣고 또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미니즘이 지금까지 걸어온 결과, 그리고 정의, 평등성, 폭력, 이러한 용어를 많이 사용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자유주의적인 개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권리도 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진 것은, 이게 질문인데요.
리사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리사 교수님께서는 권리와 보편주의를 동일시하는 것 같습니다. right와 universalism을 동일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권리가 항상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권리라는 것을 개념을 저희가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교차성을 반영해서 권리라는 개념을 그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제가 좀 이렇게 좀 이동을 하고 마이크에서 멀어지니까 소리가 끊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권리, rights라는 개념이 항상 보편주의적이다라는 말을 들은 것은 아니었는데요. 인권이 지금까지 국제적인 정권화 제도에서 사용이 되는 것을 보면은요, 국제 여성 제도에서 사용이 되는 방식은 보편주의적인 개념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의 권리 그리고 글로벌한 페미니즘에서 언급된 여성의 인권이 국제적인 레짐에서 사용이 된 것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불가분한 권리라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걸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 의견이 잘 전달이 되었는지요? 네, 아마도 권리라는 말도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에 따라서 다른 의미들을 또 갖게 되는데, 리사 요네야마 선생님이 문제 삼은 것은 그것이 어떤 보편주의적 가치 속에 당연하게 내추럴하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여겨지는 그 권리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맞는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리사 선생님 괜찮은가요? 네, 그러면서 이제 권리라는 것도 어떤 단어라도 어떤 자리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예민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였다고 이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네, 정지영 교수님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은 상황에 따라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스트 사상의 지혜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페미니즘에서 아주 고전적인 문구죠. 그러니까 위치 지어진 지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들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또 여러 곳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너무나 훌륭한 발표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교차성을 분석을 해주셨던 거, 제 이름 먼저 소개할게요. 저는 베트리스이고요. 지금 그래피스 대학교의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박사과정을 교차성에 대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차성 접근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리데리티, 전혀 우리들의 각기 다른 아이덴티티를 타협하거나 혹은 해치지 않은 채 솔리데리티를 하자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올리비아 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우리가요 politics of life 그리고 politics of 파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삶에 대한 의지와 권력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뜻하시는 걸까요? 정치, 파워, 이 두 가지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약계층 혹은 취약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취약하게 만들게 결국은 정치와 그리고 파워 아닙니까?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올리비아 교수님. 왜 우리가 politics of power를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politics of life만 생각을 해야 되죠? politics of power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요. 직접 얼굴을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아쉽습니다. 그냥 얼굴 본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답변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터섹셔널리티, 교차성이 어떻게 진전되는가, 어떻게 접근해야 매일매일 우리 액티비즘 활동을 할 때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떤 문맥에서 보여야 되냐면, 글쎄요, 예를 들어 볼까요? 글쎄요, 멀티컬처럴, 서유럽 쪽의 다문화 사회잖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보통 투쟁, 유색인종들끼리 혹은 뭐 올림픽 같은데 산업 환경에 생깁니다. 그 한 방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흑인 여성이 있고 그러면 흑인 여성은요 백인 여성보다도 오프레션, 단합이나 억압에 훨씬 더 잘 이해합니다. 즉 어떤 모종의 경쟁 관계가 여러 인종들이 모이면 생겨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교차성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글쎄요, 여러분들 그 노래 부르면서 의자에 앉는 거 그 놀이 아시죠? 의자가 없어지면은 무조건 그 의자를 찾아서 앉아야 되잖아요. 아주 치열하게 그 여기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모종의 어떤 퀄리티가 있어야 됩니다. 뭐 좀 더 통찰력이 있거나 좀 더 권리가 있거나 뭐 눈치가 빠르거나 이러야지만 우리가 경쟁에 살아남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요 어느 정도 사실을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베일을 왜 유럽에서 베일을 쓰고 여성은 어떤 옷을 입어라, 옷을 입지 말라, 또 중동 같은 경우는 머리다 뭘 뒤집어 써야 되나, 무슬림 여성들이 뭐 베일을 써라 마라, 눈을 가려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대화는 제가 참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냥 그런 대화가 벌어지면은요 방관자 입장에서 대화를 듣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분야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을 접근하느냐 혹은 방관하느냐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 대회에 만약에 참여를 한다는 것은 제가 전문가가 혹은 정말 많은 지식이 있다고 꼭 그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런 게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제가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겠죠. 아까 제가 의자 게임 노래 부르면서 하는 거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존하기 위해서 게임에 참여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면서 참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반식민지 혹은 또 탈식민지 뭐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식민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권력에 대한 의지가 더 중요할까요? 삶에 대한 의지가 더 중요할까요? 우리가 만약에 삶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하다고 해서 권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순서에서 밀린다는 것이죠. 생존을 위해서 삶에 대한 의지가 더 1순위가 되고 권력에 대한 의지는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등수가요. 물론 제가 뭐 이쪽 분야의 전문가라고 말을 하지는 않겠지만 단지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면은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거 뭐 이게 탈식민지든 디컬러니즘이든 혹은 페미니즘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과연 신자유주의는 어떤 입지를 찾아야 될까? 어떠한 방식으로서 표현돼야 될까?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까? 과연 권력은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모든 걸 멈추고 권력을 장악하자가 아니라 삶에 대한 의지는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리고 권력에 대한 의지는 좀 뒤로 떨어지고 라이프라는 건 보편적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휴머니즘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지금 추상적으로 말씀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연대를 해야 되는 욕구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면은 이 라이프 삶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거죠. 저는 절대로 파워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파워보다는 더 중요한 게 더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파워를 사용한다면 우리가 왜 사용해야 되는지 정당화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삶에 대한 의지를 위해서 파워를 사용하거나 혹은 생존을 위해서 사용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박사학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운을 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 권력과 삶을 그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둘 중에 나눠서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할까를 고민하자는 말씀은 역시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삶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강조
이것 속에서 역시나 권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여전히 그 삶의 의지와 관련해서 계속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역시 올리비에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거기에서 어떤 생존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현장을 굉장히 보고 싶으실 것 같은데 혹시 그 기술팀에서 이쪽 방향으로 카메라를 돌려주실 수는 없을까요? 저는 이제 그만 보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너무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네, 그쵸. 서로 함께 인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3분 정도가 남았는데 혹시 조금 더 얘기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마지막으로 질문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에 손지었는데요. 네, 질문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사분들 감사드립니다. 아주 훌륭한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국제학술 대회에 아주 훌륭한 출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파워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정치학에 대해서 국제관계라든지 첫 번째 강연은 항상 파워, 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것은 본인 스스로를 소개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 발표를 하실 때마다 굉장히 개인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나는 경제학은 모른다, 페미니즘은 모른다, 뭐 루안다는 모른다, 뭐 이렇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서로 다른 대륙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연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도 뭐 박사학위 학생이거나 아니면 연구 주제를 찾거나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교수님들께서 조언을 해주실 수는 없을까요? 이러한 개인적인 여정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동기를 부여받으셔서 이 연구를 끊임없이 계속하셨는지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누군가가 힘을 주는 그 이야기만 가지고 우리 이제 아마 3박 4일은 보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럴 수는 없을 테니까 누군가 어느 선생님께서 리사 요네야마 선생님이 마무리처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떤 그 힘을 주는 그리고 어떻게 이 연구의 여정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이때까지 오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기에는 적합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이한 사람이거든요. 어떤 모범적인 연구자라기보다는 특이한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노감 때문이었습니다. 분노 때문에 제가 꾸준하게 연구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본어로는 뭔가의 시킨 뭐 문제성의 제기 이런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무언가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크게 하는 편이고 왜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 왜 이런 일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걸까? 그런 분노감 때문에 제가 쉬지 않고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훨씬 더 모범적인 연구자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 그 분노감이야말로 우리 페미니스트로서의 가장 모범적인 어떤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어린 시절이든 지금까지든 어떤 분노감 속에 그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함께 웃어주시는 거에 아마 공감대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제 시간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네, 지금 채팅에 그 아구자 선생님이
그렇게 공감의 말씀 같이 보내주셨고요. 걱정했던 것보다는 채팅이 많이 올라오지 않고 질문이 막 뜨겁게 올라오지는 않아서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많은 질문들이 있었겠지만 그 스와티 선생님한테까지 이 채팅 소개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그래도 섭섭하니까 스와티 선생님 그 어떤 인사 말이라도 한마디 하시겠어요? How about 스와티? 아마 지금 스와티 잠깐 자리를 비운 것 같은데요. 우리가 스와티 선생님은 클로징 그 플래너리에서 체어를 맡아서 아마 그때 많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지금 우리 이미 분노감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많고 마무리로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습니다만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 첫 번째 세션에서 나온 그 고민과 질문들이 3일 동안 우리를 계속 달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또 우리가 하는 패널들에서의 그 발표들에 다시 토론으로 되돌아와서 조금 더 생산적이고 더 민감한 어떤 그 분석들을 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리사 요네야마 선생님을 비롯한 그 올리비에 루자즈 부와 그리고 카렌 솜버 교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 플로어에 계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함께 박수를 치면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